네, 앞서 국회 개원 소식 전해드렸는데 출발부터 여야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도 난항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21대 국회가 문을 열긴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 개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에 당선된 박병석 의장의 소감이 시작할 때 조금 시원찮고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협상 결렬로 야당,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원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헌정사의 처음이죠. 예. 물론 단독 여당만 개원한 적이 1967년에 있긴 했습니다. 7대 예. 국회 때요. 당시 신민당 야당이 선거 부정에 대해 항의하면서 불참했던 케이스고요. 네. 제가 왜 지금 협상 결렬로 된 건 처음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면요. 13대 이후부터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여당이 가져갔습니다. 예. 13대부터 이제 여야가 서로 비례해서 배분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원 협상의 대상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이게 비롯된 건데 이게 논쟁이 된 게 13대 이후부터 됐고요. 이번 처음으로 이제 결렬돼가지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시작할 때는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요. 했다가 한꺼번에 퇴장을 한 모양이던데. 의총에서 오늘 오전 9시 의총에서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그래도 21대 국회 시작을 하는데 불참하면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볼 거다. 네. 일단 참석은 한다. 참석하지만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야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한다라고 해서 일단 입장을 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장하고 부의장은 선출이 됐죠? 네, 오늘 사실 행사가 의장 부의장단 선출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장 1명, 부의장 2명 있는데요. 야당 몫의 부의장은 오늘 선출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맨 처음 야당이 참석하는 이후에 첫 번째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그때 아마 부의장 몫은 선출할 겁니다. 예정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진석 의원이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이제 이미 내정이 됐기 때문에 연락이 되면 선출이 될 겁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1967년에 7대 국회에서 당시에도 부의장은 2명이었고 여당 몫, 야당 몫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신민당이 불참했기 때문에 신민당 몫의 야당의 부의장은 선출이 안 됐고 한 달 뒤에 당시 윤재슬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인데 아마 다음 야당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린다면은 야당 몫의 예정이 이제 정진석 의원이 될 것인데 야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될 걸로 봅니다. 네. 국회가 일단 문을 열었고 앞으로 일을 하려면 이제 원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구성 작업이 시작되겠죠? 네, 원구성 과정이 시작되겠는데요. 그 전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오늘 원래 여야가 합의가 잘 돼가지고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내 개원 연설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원 연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죠.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특별한 경우 앞에 끝에 걸린다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 개원 연설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 개원 연설 예정이었습니다. 못했네요. 며칠 전에 그래서 강기적 정무수석이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방문했을 때 개원 연설 문구를 다듬고 있으니까 5일날 개원 연설할 때 대통령 개원 연설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단독 국회가 열려가지고 대통령 연설이 없었고요. 결국 못하게 됐네요. 먼저 질문하신 지금 이제 개원 협상. 협상이라고 하지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상임위원장단 위원장 구성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싹쓸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적당히 배분이 될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아마 법사위라든가 예결특위 정도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고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 버린다면 국회 운영이 기본적으로 상임위하고 본회의 중심 운영이 되는데 형식상으로 그러면은 일당이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야당은 특히 모든 야당은 아니겠지만은요. 통합당은 원 밖으로 돌 가능성이 있어서
협상용으로서 지금 야당을 압박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건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모양이죠. 왜냐하면요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토대를 둔다면은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의장도요. 헌법에 지금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고만 돼 있지 헌법이나 다른 국회법에서 야당 몫이 있다 뭐가 있다 있는 건 아닙니다. 관례대로 야당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방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부의장 2명도 여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통합당의 요구는 뭡니까? 상임위원장 몇 석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18개 지금 상임위원장 중에서요. 11대 7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언론들도 되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석 정도는 달라. 그런데 지금 이제 7석 가져가느냐 뭐 몇 석 가져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사위 예결위 이걸 둘러싸고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지금 협상에 지금 결렬되고 이런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 7석을 주고 또 7석 중에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당은 지금 협상 전략 단계에서는 법사위원장에다가 예결특위위원장도 많은 걸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라든가 다른 사안을 거치려면 해당 상임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법 조문이 기존의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가 또 법률상의 문구라든가 자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으로 보자면 법제처 기능을 법사위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더하기 법제처를 둘 다 지금 법사위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입법 과정에 보면은 이제 다른 상임위에 들어왔던 법을 법사위에서 잡고 안 놔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법사위를 장악하고서 특히 법사위원장을 장악한다면은 수적으로는 여당이 충분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운영에 있어서 만약 그걸 틀어잡고 방해를 한다면은 여당은 수만 압도적인 여당 수를 차지하고 있지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60% 이상을 여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통제 기능까지 없다면은 국회는 사실상은 정부 여당이 일방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중간에 통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정도는 야당이 가져가야 되지 않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 과정에서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법제처와 같은 기능, 자구 법 체계를 검사하는 법사위의 기능을 따로 떼버리자. 법사위는 법무하고 관련된 기능만 검사하도록 하자. 그걸 떼도록 하자는 건데. 없애는 겁니까 그 기능을? 기능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나온 의견 중에서는 의장 직속으로 그걸 검토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데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보자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서도 무작정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가지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국회법을 개정하자라는 보완책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누구 몫으로 갈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몫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사위 기능을 조정이 가능하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밀고 당기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법사위가 사실은 입법 과정의 최종적은 아니더라도 가장 강력한 게이트키핑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상임위인데 그 기능 때문에 또 한편으로 법사위만 가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하몽차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어서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법사위는 정말로 법무 기능을 하도록 하고 따로 법제처 역할하는 기능을 따로 의장 직속으로 두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가 그런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둔다면 어느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다든가 보완책이 또 논의가 같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은 관행이나 전례를 보면은 어디에서 맡아왔습니까? 16대 국회 이후로는 100%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야당 몫이었습니까? 맡아왔고요. 20대 전반기가 특이하게 당시 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네. 당시 김현미 지금 장관이 당시 예결특위위원장 맡고 있었는데 대신 법사위하고 예결특위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20대 전반기 때는 특이하게 이제 예결특위를 먼저 가져가겠다는 상황이 있었는데 대체로 네. 16대 이후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갔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 몫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국회가 뭐 마냥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법률상으로는 지금 국회가 개원한 지 3일 이내에 상임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8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게 돼 있죠. 예. 물론 또 그때까지 구성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벌칙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해 봐야겠죠. 오늘 일방으로 아마 처리된다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오늘 개원은 단독 개원 자체가 국민들의 이미지 좋지는 않지만 예. 다른 사안이 있는 게 아니고 의장단 선출만 있었다. 의장단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예, 예. 그랬고 그래서 21대 시작하는데 일반 개헌이라는 불미스럽긴 하지만은 상임위 구성은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 남은 며칠 있지 않느냐. 예. 아마 이때 협상 기간으로 남겨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은 3일 이내에 처리돼가지고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을 넘기지 않고 구성해서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후속 법안들 또 하나 당장 지금 이제 질본을 청으로 지금 이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것도 대체로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상임위 구성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좀 몇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한꺼번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이슈 선점을 하려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기본소득 관련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틀 전에 기본소득 안건을 들고 나왔다가 김종인 위원장 어제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 장기적인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4차 산업시대에 가면은 실제로 노동 인력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직접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것이다. 그럼 나머지 목숨 누가 챙겨줘야 되느냐? 국가가 챙겨줘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할 거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기는 힘들다. 재원 봐라. 예. 당장 지금 추경 3차에 거쳐 진행이 되면서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재정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면서 하자는 얘기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 굉장히 강하게 지금 통합당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보수란 용어를 떼어버리자. 그리고 통합당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자. 요새 당의 그 이른바 뒤에 세우는 거 백드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변화도 아니고 변화 그 이상의 변화 붙이고 있고요. 예. 또 보통 진보 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약자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구상과 실천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우리 21대 국회가 좀 존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예, 주시죠. 오늘 이 부분은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의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박병석 의장이 여당한테 이걸 주문했습니다. 17대 국회 때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좌절됐다. 이것이 당시 참여정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박병석 의장이 야당의 정책의장을 맡았을 때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예. 이 점에서 현재 야당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서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다. 양쪽에 대한 주문을 같이 제가 재인용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